라이벌 간의 치열한 승부를 우리는 더비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세상을 뒤흔들 새로운 더비가 탄생합니다. 홍명보 감독의 전술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서 경쟁력 있다 없다. 안타깝지만 없을 것 같습니다. 있다. 뭐 포메이션은 죄가 없어요. 네,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운은 따라 막 이런 느낌. 운이 좋아요. 하늘이네 그 사람이. 상암동 빅마우스 매치 더비더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드코어 스포츠 토크 배틀 상암동 빅마우스 매치 더비더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조금 엄숙한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 축구 대표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먼저 공동 비대위원장이신 박문성 서영욱 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저희가 위원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셨어요? 예. 언제 결성이 된 겁니까? 이게? 예, 제가 심각할 때 모았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비상대책위원 김정용 기자, 피터 빈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어느덧 6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최초로 세 나라 공동 개최하는 이번 대회인데요. 역대 최다 48개국이 참여를 합니다. 아, 그런데 이 규모와는 반대로 월드컵 분위기가 사실 조금 좀 냉랭합니다. 예. 지금쯤이면 그래도 좀 올라와야 하잖아요. 기대도 좀 하고 막 사람들도 뭉치고 좀 싸늘하거든요. 안팎의 악재들이 겹쳐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 대표팀에 누적돼 왔던 약간 좀 이 팬들의 어떤 감정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월드컵 뉴스가 없어요. 다 전쟁과 관련한 뉴스. 전쟁, 거시적인 환경이 너무나 좀 그러니까 이게 안팎에서 뭐 이렇게 월드컵에 대한 얘기가 좀 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또 어떤 게 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 또 우리 슈퍼스타 손흥민이 예전만큼 못할 거라고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이강인, 김민재 슈퍼스타인데 선발 아니고 자기 팀 내에서 당연히 오늘 얘기 많이 할 건데 감독님의 역할도 적진 않아요. 예, 벌써 뭐 조금 싸늘해지는데요. 아, 하다못해 국내 출정식을 생략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말이 출정식이라고 해서 뭐 그냥 요식 행사 아니야? 요식 행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어차피 국내파 별로 없고 유럽파 위주니까 생략한다. 이렇게 축구협회가 얘기를 하는데 일본도 국내 평가전 하고 넘어가고요. 대부분의 나라가 하고 넘어갑니다. 예. 이걸 안 한다는 거 우리 비상대책위원이라고 하셨으니까 비상 사이렌을 켤 수밖에 없다. 이상이면 이스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비상! 손으로. 지금은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 스스로도 최대한 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관심이 붙지 않게요. 뭐 옛날 얘기지만 2002년 월드컵이 있던 그해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에 히딩크 감독이 등산했었어요. 네, 기자단들 다 같이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히딩크 감독 기자들이 같이 목욕도 하고 홍명보 감독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앞두고는 여러 매체들에 직접 출연을 해서 뭐 그런 했었는데 지금은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만한 계기가 사실상 거의 없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해서 월드컵에 출전할 48개국까지 다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유럽 플레이오프와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북중미 월드컵 막차에 올라탄 6팀까지 가려졌거든요. 네, 모쪼록 그렇게 엄숙하게 준비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축구대표팀 긴급 점검. 홍명보 감독의 전술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서 경쟁력 있다 없다. 날씨가 썩 막지는 못하지만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향해 홍명보호가 출항을 한 지도 어느덧 21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좀 많이 지났거든요. 그동안 제법 많은 경기를 치르면서 뭐 전력을 끌어올리고 조직력도 좀 이렇게 보완을 해온다고는 했는데 일단 토론 때 계속 얘기가 나올 거니까 팀부터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전술 월드컵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단답으로 한 분씩 카메라 들여보겠습니다. 카메라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없을 것 같습니다. 없다. 없지는 않다. 이런 답변 되는 거였어요? 아니 그럼 나 있다. 무조건 있다. 네. 있다. 뉘앙스는 알아서 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팀을 보면은 뭐 유로 2024 잉글랜드 대표팀이 생각난다. 뭐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유로 2024 잉글랜드 전술 다시 보면 진짜 엉망이었어요. 근데 결승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전술이 막 화려해야 되고 뚜렷해야 결승전까지 간다?
그거는 아니에요. 좀 엉망인 전술로도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경쟁력 없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은 저희가 오늘 질문에 이 전술이 가능성이 있냐라고 했는데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완성이 안 된 느낌이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팬분들이 답변을 어려워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 토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우리 대표팀이 최종 명단 확정 전에 마지막 평가전이었죠. 3월 A매치 2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본선에 대비해서 선수들의 경쟁력을 좀 확인해보고 전술의 완성도를 좀 보완해보자. 당연히 이런 취지가 들어갔었을 텐데 일단 이 경기 내용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전술이라고 하는 그거만 딱 포커스를 놓고 예. 보자면 이 평가전은 최종 엔트리를 발표하기 전 마지막 평가전이죠. 예. 그러면 여기서는 뭔가 완성된 형태가 뭐가 나왔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두 경기에서도 그러니까 포메이션은 똑같은 백스리지만 운영을 달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는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다가 계속 뒤를 얻어맞아서 4골을 내줬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너무 좀 낮추다가 실제로 답답한 공격을 하면서 공격 라인이 죽어버리는 예. 마지막 평가전인데 여기서도 우리의 플랜 A가 확실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전술적인 어떤 좀 답답함을 받고 그래서 저는 전술적인 경쟁력은 좀 부족하지 않냐. 아주 강팀들은 월드컵 본선에서 조별리그 통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브라질 뭐 이렇게. 예, 그냥 나로소서 코치가 우리 대표팀 얘기를 하면서 여기도 월클 선수가 몇 명 있지만 나머지 선수가 수준이 크고 포르투갈은 전원이 월클이고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선수들도 월클이 있다. 그러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하는 팀들은 조별리그 3경기를 통해서 맞춰가고 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표팀은 그런 급이 아니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건데 현실적으로는 내부에서도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전술적인 완성도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방향성은 사실 상당히 세련된 방향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2연전에서 한국이 하고 싶었던 3-4-3의 스타일은 상당히 최근에 분데스리가에서 많이 유행하고 좀 세련된 방식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굉장히 세련된 방식인 만큼 개별 선수의 기량, 특히 전술 이해도와 판단 속도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데 이걸 소수팀에서 많이 안 해본 선수들이 득점에서 갑자기 하려니까 완성도가 상당히 낮다. 이 완성도가 낮은 것을 남은 기간 안에 끌어올릴 수도 있죠.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낮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세련된 백스리는 저는 이제 실기했다고 생각해요. 서령호 선수가 예를 들면 나와서 공격적으로 얘기했잖아. 저는 이제 뭐 제 소속팀에서도 3백을 거의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소속팀과 이제 대표팀은 또 다른 전술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어려움이 있을 텐데 윙으로서의 이제 팀에서 플레이를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걸 많이 요구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매번 경기가 끝나면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남고 저희가 딱 관점은 이거 선수가 불편하는구나. 그럼 이건 최대치가 아니네. 김민주도 움직임이 조금 그렇구나. 이건 최대치가 아니네. 예. 이런 걸 좀 보거든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새롭게 무엇인가 세련되게 하려고 하는 건 안 된다 이제.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수비하다가 때리는 형태가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의 플랜 A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건 완성도 있는 대한민국 월드컵에서 많이 봤나요? 지금까지 여태까지 역사를 보더라도요. 솔직히 뭐 분위기도 안 좋고 예. 협회, 감독 그런 것 때문에 결과까지 골 하나도 못 넣었다. 그래서 이 너무 약간 다 다운돼 있는데 예. 오스트리아 경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네. 홈에서 되게 강한 팀이고 오스트리아 지금 유럽에서 무시할 수 있는 팀도 아닌데 코트디부아르는 되게 안 좋았지만 많이 개선했다 그 짧은 사이에서. 그래서 차라리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까지만 해도 이 폭백으로 막 무패 본선 진출 가면서 조금 이 희망의 불씨가 올라오는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수비수 4명에서 3명으로 줄어 보이는 포지션이 됐다는 거죠. 일단 이 전술을 우리가 왜 이렇게 바뀌게 된 거고 언제부터 바뀐 건지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포메이션은 죄가 없어요. 3백은 나쁜 거고 4백은 좋은 거고 이런 논리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얼마큼 잘 맞으면 좋냐는 건데 예. 좀 안타까운 지점은 전 개인적으로 따로 있는데 예. 우리 대표팀의 포지션 놓고 봤을 때 오랫동안 이거 어떡하지? 라는 포지션대가 2군데가 있었습니다. 삼선 미들 그리고 좌우 윙백이요. 풀백이었어요. 이 3백의 중요한 게 윙백인데 우리의 고민이었던 데가 풀백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지금 포메이션을 갖고 들어왔다는 게 그렇죠. 아쉬움. 두 번째는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게 3-4-2-1이건 3-4-3이건 간에 이걸 쓰면 공격을 3명밖에 못 써요. 근데 우리는 공격 2선을 포함을 해서 공격수가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손흥민, 예. 오연규, 황희찬, 이재성, 이강인, 또 뭐 배준호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죠. 근데 여기서 3명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좋은 선수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혹은 약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포메이션을 구성을 해야지 포메이션에 우리 선수들을 우겨 넣으면 안 되는 건데 그건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3백이 세계적으로 유행한 게 그러니까 더 강한 팀이 예. 5 톱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5 백으로 막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팀들이 5 백을 도입합니다. 4명으로 5명을 막을 수 없으니까 어디가 비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최소한 수비를 5명은 만들어야겠다. 촘촘하게. 그래서 5 백을 만들어야 최소한 수적 열세는 안 놓이니까 그래서 아마 홍명보 감독도 아시아 예선에서는 한국이 강팀 입장이니까 4백으로 시작하지만 경기 중에는 3위 5가 되는 방식으로 통과를 했다면 본선을 앞두고는 강팀을 하나는 만나겠지. 그래서 5 백을 연습해야겠다. 예. 이런 관점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공교롭게도 예. 조추첨이 묘하게 잘 돼서 한국이 5백 실험을 시작한 뒤에 한국과 같은 조에 정말 강팀이 안 들어왔어요. 냉정하게 예. 왜 준비하는 걸까? 예.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섀도우 복싱이 아닌가?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포인트가 김민재 파트너 찾기였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까지의 조합 중에는 좀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좀 어느 조합이 제일 안정적으로 보이셨는지. 3백의 가운데를 놓으면 조율하는 역할을 맡기는 거고 그렇죠. 뒤에서 커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특징은 나가서 싸우잖아요. 근데 뒤에서 지키라고 하면 김민재하고 좀 결이 안 맞죠. 그래서 그렇게 넣었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홍명보 감독은 이번에 두 번의 평가전에서 김민재를 가운데 놨단 말이에요. 제 판단은 그걸 보면서 아 현실적인 선택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두 경기만 놓고 보면 오스트리아 경기가 우리 월드컵 본선에서 가장 많이 주요하게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비적인 형태. 네. 지금 우리가 매 경기 수비 조합을 바꿔서 네. 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고정이고 파트너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격 쪽은 몰라도 수비 쪽은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조직적인 부분이나 약속된 플레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여러 경기를 같이 뛰게 하는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결과적으로 뭐 지금 사실상 3백이라 하면 5백이거든요. 5백이 단 한 번도 같은 조직으로 해본 적이 없이 이제 가야 되고 예. 그거에 대한 그 걱정이 계속 있는 거죠. 본선에 가서 과연 이게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 축구 조금 어느 정도 알면 얘네들 이거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해. 조유민 이 경기에 코트디부아르에서 진짜 최악이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본 수비 약간 퍼포먼스 중에서. 근데 그 시스템에 약간 뭔가 잘 안 맞아서 그런 실수들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자기네들이 제일 많은 선수들이 익숙한 시스템에 넣는 거가 맞아요. 네, 뭐 3백 혹은 5백 느낌으로 그 윙백에 대한 시도들도 많이 좀 가미가 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윙백 운용을 이번에 본격적으로 실험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원래 측면 공격수인 선수를 측면 수비수 자리에 놓는 거죠. 예, 내렸죠. 네,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현준 선수. 이 선수는 소속팀 셀틱에서 똑같은 역할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적응도가 좀 더 높고요. 왼쪽에 엄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열심히 뛰는 윙어기 때문에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재능적인 바탕은 있지만 네. 많이 안 해본 인물라서 대표팀에서 거의 처음 시킨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양현준 선수는 본선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선발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교체 카드로는 잘 쓰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특히 최근 월드컵에서 교체 카드가 5장으로 늘었으니까 예.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만약에 정말 최근에 폼이 좋은 카스토프 선수라든가 이렇게 좀 새롭게 누가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완전히 낯선 조합으로 본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실전에서 단 한 번도 뭐 테스트를 못한 상태로 본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그 전술의 퍼포먼스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거죠. 안정감이 좀 모자라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전술이나 감독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감독이 바뀌냐고요? 감독은 없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은 일단 없잖아요. 없습니다. 뭐 어떻게든 밥이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예.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직전에 감독이 교체되는 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예. 최근에도 이제 가나가 있었고 지난 월드컵 때 일본이 할리우지치 감독이 거의 2달 남겨놓고 바뀝니다. 갈등을 빚다가. 그러니까 사실 흔치 않은 일이고 좋은 일은 아니다. 예, 월드컵까지 남은 시간은 64일입니다. 대표팀이 일단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있다면 근데 골 넣는 거 이번 경기에 조금 답답했잖아요. 많이 뭐 좋은 답답했죠. 기회는 있었고 솔직히 손흥민 놓쳤던 찬스들 예전 손흥민이었으면 반드시 넣었을 거예요. 이번 뭐 한 9경기 연속인가 대표팀까지 포함해서 골 안 넣고 도움은 많이 주고 최근 LAFC 경기 보면 진짜 도움 많이 줘요. 그래서 공격진 진짜 좋은 애들 많은데 공격진의 그 조합도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고 오형규도 솔직히 퍼포먼스, 황희찬 퍼포먼스 다 좋은데 어떻게 이 애들 전술적으로 뭐 트라이앵글 만들 건지 뭐 할 건지 그 플레이를 조금 더 감독 쪽에서 지시해야 되는데 그것도 나올 것 같지는 않은 느낌? 이번 대회가 유례 없이 경기당 간격이 상당히 깁니다. 네, 일주일에 한 경기씩을 해요. 시간이 좀 있죠. 합수 기간이 굉장히 길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달 넘어가는 기간, 뭐 조별리그 하는 데만도 네. 그렇게 그런 변화에 대한 준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시스템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쿼터제로 바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요거 도입인 건데 요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 축구에서도 너무 더울 경우, 너무 습할 경우에는 심판 재량과 어떤 원칙에 따라서 경기를 중간에 끊을 수 있었어요. 흔히 쿨링 브레이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물 마시는 타임. 네, 예.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그냥 영어로 물 마시는 시간이란 뜻이죠. 예, 그것을 아예 공식적으로 도입을 해서 전반 한가운데, 후반 한가운데 약 22분 시점에 4번 정규적으로 놓고 약 3분 정도를 쉬게 했습니다. 이게 선수 보호라는 차원도 있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쿼터제를 도입하면서 예. 중간 광고를 한 번 더 넣기 위해서 아하. 축구의 어떤 상업적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는 측면도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관건이 될 거고 코트디부아르를 상대로 단적으로 한국이 브레이크 전까지 잘하다가 브레이크 이후에 상대의 기여를 확 올린 그런 운영에 따라가지 못하고 우르르 실점하면서 경기가 말린 바가 있거든요. 이미 한번 경험을 했어요. 감독 분석에 의하면 우리만 집중력이 떨어졌죠. 그때. 네. 근데 뭐 왜요? 다쿼터 게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거에 대한 좀 특별한 준비는 그때 22분에 끊어버리니까 그 흐름이 끊기는데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훈련 시간을 조절을 해서 예를 들면 22분 훈련하고 3분 쉰다거나 이런 그 집중력을 굉장히 요구해야 하는 타이밍을 정해놓고 그게 뭐 해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많은 팀들이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답을 찾고 다른 팀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좀 많이 연구를 해서 그런 경기 내적으로는 이거 규정이 다 바뀐 수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이걸 변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알려져 있는데 왜 변수예요? 지금은 대비해서 이걸 우리에게 좋은 거로 가져오느냐의 싸움인 거잖아요. 이거 다 모든 팀들에게 주어진다고 이미 공지돼 있잖아요. 실제 예. 주어질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쓸 것이냐, 활용을 할 것인가를 다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경기 도중에 축구가 작전 지시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쪽지 전술. 쪽지에다 져가지고 야 돌려. 이렇게 막 돌려서 보고 밖으로 버리고. 다 본 다음에 먹던지 먹던지 예. 상대 못 보게. 뭐 이런 걸 했는데 이걸 아예 판을 깔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비 너무 잘해야죠. 이거는 좀 되게 무리한 제도이긴 해요. 왜냐하면 월드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일반적인 축구도 다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좀 표준이 되니까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일반적인 축구에 적용될 거라는 어떤 징후도 없어요. 일단 이번 대회에서만 하고 아예 없어질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거에 대한 연구라든가 대책이 좀 덜한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우린 닥쳐 있기 때문에 네. 짧은 시간이고 또 긍정적으로 보면 다 똑같잖아요. 이게 좀 어색한 것은. 그렇죠. 이게 우리한테 오히려 더 좋은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걱정되는 거 이게 감독 좋으면 진짜 영향 좋은 거 이거 2번 더 줄 수 있잖아. 22분 하고 후반 22분. 근데 감독 안 좋으면 그냥 상대 팀한테 더 많은 어드밴티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거 되게 불리하게 될 거라는 약간 걱정.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거 그 시간을 활용 잘 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저희가 이제 본 게임에서 잘하려면 철저한 분석과 공부가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토론 주제. 자, 조별리그 첫 상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유럽 플레이오프를 통해 그 주인공이 드디어 결정이 됐습니다.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체코가 덴마크를 꺾고 20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야, 대한민국의 첫 상대 체코를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체코가 올라올 거 여러분들은 예상하셨습니까? 아무래도 덴마크를 사실 좀 얘기를 많이 했죠. 예. 뭐 우리만이 아니라 다 그렇게 예측을 했고 심지어 덴마크 본인들도 한국 선수들한테 마치 가서 만날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 하고 현지 언론도 한국 분석을 했다고 하잖아요. 아직 플레이오프 통과도 못했었는데 그 뜻밖의 올라온 팀이기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얕볼 수 있는 상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체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 유럽 플레이오프가 이번에 굉장히 특징이 있었어요. 결승전을 포함해서 모든 경기를 중립 지역에서 안 하고 둘 중에 한 팀의 홈에서 했는데 그걸 추첨했거든요. 4개 대진 중에서 3개가
홈에서 한 팀이 올라왔습니다. 체코가 홈에서 연승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홈 체코지 월드컵 체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지만 전력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체코가 다 결정되니까 그래도 참 운은 따라 막 이런 느낌이 오늘 얘기 많이 하죠. 용장, 지장, 덕장보다 강한 게 운장. 운이 좋아요. 이 사람이 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좀 만날 만한 팀인데 부담스러운 건 좀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 다리다도 그렇고 수책, 뭐 쿠팔, 뭐 시크, 뭐 이제 이런 무대에서 날고 기었던 선수들이 있는데 예. 나이가 이제 다 30줄로 좀 넘어간 선수들이 좀 많이 있어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 팀을 만약에 조별리그 3차전에서 만나면 그 선수들이 조금 힘든 상태에서 만날 수 있는데 첫 경기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선발 라인업에 제가 평균 신장을 한번 체크해봤어요. 워낙 피지컬이 좋으니까 그리고 평균 신장이 체코가 187입니다. 평균 187이요? 한두 명이 180인 게 아니고요. 평균이 187이에요. 와. 요즘 축구가 뭐 프리미어리도 그 현상이 아스날이 이거 되게 잘하죠. 예. 그 막 세트 피스 이런 거. 강하죠. 강팀 잘하는 거. 아스날도 FA컵 떨어졌어. 아니 여기 대표팀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프리미어리그도 보면은 뭐 한 20에서 30% 사이 막 25 안팎이 나온단 말이에요. 세트 피스 득점률이. 예. 월드컵도 그동안 통계적으로 보면 한 20%에서 25% 사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4골 중에 뭐 한 1골 정도는 그냥 세트 피스, 코너킥이나 프리킥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평균 신장이 187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죠. 진짜 키 큰 선수는 거의 2m고 수책도 192고 그 식도 레버쿠젠에서 골도 많이 넣고 그러니까 피지컬 싸움에 대한민국 너무 불리해요. 그래서 이거 쉽다고 절대 할 수 없고 먹힐 것 같아요 세트피스에서.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뭔가 준비 잘 돼야 되고 공격적인 세트피스를 통해서. 진짜 피지컬이 어마무시하네요. 뭐 특별히 주목해야 할 선수들은 있나요? 공격진이 뭐 좀 강하다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팀의 올림피크 리옹 프랑스 팀의 공격형 미드필더인 슐츠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독일 레버쿠젠의 스트라이커인 시크가 있거든요. 이 두 선수가 아마 시즌 끝날 때면 10골을 넘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빅5 리그에서 시즌 2자릿수 득점을 하는 투톱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을 비롯해서 물론 소민 선수가 고점이 훨씬 높은 선수고 네. 더 위대한 선수지만 지금 빅5 리그를 떠나 있다는 그 측면만 보자면 빅5 리그에서 2자릿수 골을 넣는 선수가 남아공, 한국, 멕시코에는 아예 한 명도 없습니다. 체코만 2를 가지고 있어요. 웨스트햄에 뛰고 있는 슈책 같은 경우는 한참 골 잘 넣을 때는 미드필더인데도 세트피스에서 코너킥 사이에서 골을 엄청 잘 넣던 선수예요. 네. 그때 그래서 뭐 그냥 수책이 전술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진짜 세트피스가 많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왼쪽 수비 걱정들이 좀 있는데 그 초우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대표팀에서 특히 공격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어서 뭐 개별적으로 보면은 좋은 선수들이 좀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도 뭐 못지않기 때문에 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레버쿠젠 있지만 우린 바이에른 뮌헨 있잖아요. 그럼요. 뮌헨이 훨씬 더 좋은 팀이에요. 훨씬 좋은 팀입니다. 지금 이 톤은 무슨 톤이에요? 뭐돈 꺼낼 뻔했는데 뭐 방금 사야 되는 좀, 줄 알았는데. 뮌헨이 훨씬 더 좋은 팀이에요. 훨씬 좋은 팀입니다. 피파 랭킹이 41위기는 한데 상대 전적이 오전 1승 2무 2패. 우리가 열세네요. 한국이 5대0으로 졌던 팀 중에 하나죠. 그렇죠. 2001년도였나요? 그때 좀 됐죠. 좀 됐죠. 히딩크 감독 때. 뭐 그 당시에는 뭐 체코가 거의 세계 탑4에 들어가는 나라였고요. 지금은 많이 다르고 저는 체코가 지금 A조에서 뭐 3위, 4위 정도 전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게다가 이번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B조가 그 이탈리아 대신에 보스니아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 2위를 하면은 그 B조 2위를 만나거든요. 32강에서. 그런 것도 그렇고 굉장히 운이 좋다. 네, 정말. 대신으로는 이번 대회가 역대급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변화도 있기 때문에 뭐 코칭 스태프, 감독 역할이 중요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했잖아요. 쿠베크 감독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체코가 거의 바로 직전에 감독을 바꾼 그래서 굉장히 임박해서 감독을 바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떨어지면 월드컵 못 가는 토너먼트에서 체코 대표팀 데뷔전을 치렀는데 70대 노장임에도 불구하고 데뷔팀은 처음 온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네. 예. 그래서 이 감독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노련미가 발휘되고 있다. 이번 두 경기에서도 한국과 사실 선발 포메이션 비슷해요. 3-4-2-1-5, 3-4-3인데 한국보다 훨씬 구현하기 쉽고 심플한 3백을 해서 수비 밸런스를 더 쉽게 잡았고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축구를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한국보다 시간이 훨씬 적기 때문에 그걸 맞출 시간이 더 없어요. 현실적인 축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팀입니다. 네. 홈에서는 강한데 이번 예선 때 평가전도 아니고 예선전 때 페루지도한테 졌어요. 피파 랭킹이 8계단 차인가? 뭐 그런 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코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이기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전력은 아니라고 보고요.
첫 경기에 그만큼 더 잘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체코전에서 우리가 좀 이런 상성 같은 걸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경기는 공격적으로 싸우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축구가. 구조도 그렇고 예. 수비적으로 해놓고 굉장히 직선적인 형태를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올라올 경우 이 축구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체코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득점 경기가 된다든지 이럴 때 공산이 높다. 경기도 조금 경기만 놓고 보면 좀 재미는 없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다. 한국이 이제 운이 좋다 이런 얘기를 아까 약간 웃으면서 했는데 이제 첫 경기가 비교적 고지대인 과달라라에서 하는데 예. 체코는 고지대 적응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베이스 캠프를 선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텍사스에 베이스 캠프를 잡았는데 베이스 캠프 건물을 우리처럼 실사해보고 둘러보고 잡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건설 중입니다. 지금 짓고 있다고요? 홈 구장을 그 베이스 캠프로 쓸 구장을 건설 중이에요. 베이스 캠프로 쓰기 위해서 예. 공사 기간을 단축해가지고 서둘러서 이 시간까지 완공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베이스 캠프 선정 위에 들어가서 낙점이 된 거예요. 환경적으로 좀 어수선하겠네요. 우리 신축 이슈 있지 않습니까? 얘기한 거랑 인테리어가 다른데요. 예. 그게 모르겠는데요. 새집 증후군도 있고. 에어컨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예. 체코를 포함해서 유럽 플레이오프에서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스웨덴 그리고 튀르키예가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 대륙간 플레이오프에서는 이라크랑 콩고민주공화국이 막차에 올라타면서 이렇게 48개국이 확정이 됐는데 근데 또 이 과정에서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제 이탈리아 탈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 너무 뭐 우울할 필요 없죠. 월드컵 연속으로 몇 번 갔어요 지금. 그죠. 11 3회 연속, 번째. 3회 연속에.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야구로도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스포츠에 집중하느라. 빼곤 다 잘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탈리아 팬들 얘기 들으니까 예. 실망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라인업 보고 탑 티어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보스니아한테 질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했던 팬들 너무나 많아서 완전 대충격은 아니었어요. 이게 관성이 생겨버렸군요. 네. 어떻게 가까운 알베르토는 좀 반응이 어떻던가요? 자기 아들도 이탈리 월드컵 안 가는 팀인 줄 알아요. 네네.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세대 네. 그 유전자가 바뀌어버렸군요. 이제.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월드컵을 향해 항해하는 홍명보의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희망을 가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좀 생각이 바뀌신 분들이 계신지 최종 선택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좀 바꿔주실 분 계십니까? 네, 저 바꾸겠습니다. 예. 한 말씀 해주시죠. 단호하게. 홍명보 감독이 이제 감독으로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역량들이 필요하죠. 월드컵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냐 그러면 제가 그건 조금 어렵겠는데라고 했지만 만약에 이것이 우리 대표팀의 총량을 물어보는 거라면 그래서 그 총량이 월드컵 본선에서 일정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성을 묻는 거라면. 저는 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별리그 통과할 가능성 충분하다. 예. 경쟁력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뭐 체코도 그렇고 남아공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전술적으로 그렇게 뭐 굉장히 앞선 축구를 하는 팀들은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원래의 주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는 거고 이 A조 안에서가 중요한 거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라도 개선해야죠. 그렇다고 개선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가능성에 저는 많은 희망을 걸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볼 생각입니다. 예, 냉정하게 본 게임에서 잘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예, 다 테스트 해보는 거고 피터는 대한민국 이제 월드컵 본선 앞두고 있습니다. 월드컵 본선에 경쟁력이 있을 수 있냐? 경쟁력은 뭐야? 충분히 진짜 수비적으로 5백으로 세우고 재미없지만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희망과 함께 오늘 이렇게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을 모여봤던 심각한 분위기는 좀 접어두고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건승을 바라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뜨거운 주제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대한민국.